창업과세법 10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근로소득 보시죠. 자, 근로소득의 범위 한번 보시죠. 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 급료, 뭐 이런 급여가 바로 이제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각종 수당이 있어요. 뭐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이런 것들도 다 이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뭐 이런 것들도 다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데 근로자 본인이 이제 회사로부터 받는 학자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죠. 다음에 84쪽 한번 보시면 뭐 기밀비, 교재비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불분명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근로소득으로 본다. 예, 뭐 하여튼 이런 뭐 각종 수당, 급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로소득에 이제 포함이 돼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예를 들어서 법원의 어떤 법인의 주주총회라든지 뭐 이런 결의를 통해서 어떤 상여로 받은 그런 소득이 있으면 이게 다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인정상여라고 있는데요. 이제 법인 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예를 들어서 무슨 대표자가 법인카드로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는데 봤더니 무슨 업무와 관련해서 뭐 지출한 금액이 아니고 가족들하고 주말에 어디 좋은 식당 가서 그냥 밥을 사 먹은 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하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송금 부인된단 말이야. 그리고 송금 부인되고 그러면 이때 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상여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 개인의 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인정상여라고 해요. 인정상여. 이거 우리 이제 법인세법 할 때 소득처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런 인정상여, 이렇게 대표자 상여로 처리하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직소득 중에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예를 들어서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임원에 대해서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대표이사가 퇴직한다든지 하면 괜히 퇴직금 명목으로 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단 말이죠. 종업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어떤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럼 그건 퇴직소득이 아니고요. 그건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 임원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죠.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 한번 보시면요. 종업원 등이 무슨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런데 퇴직 후에 받았어. 퇴직 후에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이익, 주식 매수 선택권, 흔히 뭐 스톡 옵션이라 그러죠. 하여튼 이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서 어떤 이익을 받았다. 이것도 이제 근로소득으로 봐요. 그런데 근로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근무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근무기간 경과 후에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다.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택을 제공받은 이익 한번 보죠.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런 것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이에요. 주주 출자자가 아닌 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은 이익만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데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주 또는 출자자인 그 임원 아닌 종업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종업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임원하고 종업원은 다른 건가요? 임원하고 종업원은? 임원은요, 종업원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응한 개념이야. 사용자, 대표자, 대표이사. 이 대표자에 대응된 개념이 종업원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원에는 뭐야? 임원이 포함돼. 종업원에는 임원이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임원 아닌 종업원 있죠. 그러니까 종업원에는 임원도 포함되고 임원 아닌 종업원이 있어. 응? 근데 여기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았을 때만 이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되고요. 만약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데 종업원이야. 이런 사람이 받았을 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이 있고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이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종업원에는 임원도 있고 임원 아닌 종업원도 있어. 자, 주택 구입 대여금 한번 보죠.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로 빌렸어요. 자, 이런 이익도 뭐야?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 근로소득. 근데 내가 아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하는 게 이 종업원에 뭐 임원이 들어가요. 임원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임원이 이런 거 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근데 앞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인 종업원이 아니라 임원이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택을 제공받은 이익에선 종업원은 빠지고, 근데 주택 구입 대여금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원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종업원에는 임원도 있고 임원이 아닌 종업원도 있다. 근데 최근에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이거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이라든지 임차에 쓸 자금을 회사로부터 이렇게 빌린 경우에 그 대여금의 이자를 뭘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본단 말이야. 대여금의 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중소기업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돼요. 근로소득에 제외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과세라는 거지, 비과세.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제외된다. 이제 중소기업의 종업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비과세다. 그 다음에 단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단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요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77쪽 한번 펼쳐보세요. 77쪽에 보면 거기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이제 단체 보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회사의 단체 보험에 가입했어. 뭐 이런 얘기 하거든.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단체 보험의 보험료인데 이때 이 보험료는 누가 납입한 보험이에요? 보통 우리가 단체 보험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부담을 해요. 뭐 회사에서 다 부담해 주는 경우 진짜 좋은 회사죠. 그럼 우리 학교는 그 정도로 좋은 회사는 아닌가 봐. 나도 부담하거든. 나도 부담하고 아마 학교에서 부담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얼마 부담할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알아. 왜냐하면 그 월급 명세서에 찍혀 있으니까 39,900원인지 39,000원인지 그렇게 39,900원인가. 하여튼 내가 부담을 해요. 뭐 한 3만 원이라고 치자고. 3만 원. 내가 매달 단체 보험료로 3만 원을 내는데 여기서 우리 77쪽의 보험료는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니고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죠. 내가 알기에는 나도 부담하고 회사도 부담할 거예요. 아마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료가 6만 원인데 내가 부담하는 게 3만 원, 학교가 부담하는 게 3만 원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거야.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내 월급에서 내가 나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7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그러니까 회사가 1인당이에요. 전체 금액이 1인당. 그러니까 3만 원 해봐야 1년에 36만 원, 30만 9천 원으로 잡아봐야 1년에 뭐 얼마야? 한 44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70만 원 안 넘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그냥 필요경비로 떨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험료를 뭐 우리 회사에서 10만 원을 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하여튼 10만 원을 부담했다 쳐. 그럼 120만 원이잖아. 너무 센가? 너무 센가? 근데 하여튼 만약에 그냥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럼 120만 원이다. 그러면 70만 원까지는 복리후생비야. 70만 원까지 복리후생비로 이제 필요경비로 떨어내고, 그 초과는 50만 원은 뭐냐? 인건비로 잡힌다는 거예요. 초과는 50만 원 인건비. 근데 그 인건비 누구한테? 나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나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그 7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교는, 회사는 복리후생비든 인건비든 어차피 필요경비로 떨궈져요. 필요경비로 떨궈지는데, 문제가 그냥 복리후생비로 떨굴 때는 나한테는 과세가 안 돼. 근데 만약에 그 초과하는 7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그래서 학교에서는 인건비로 떨궈내지만 나는 내 개인 근로소득으로 잡혀서 어떻게 돼?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야. 근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 그래, 요걸 먼저 염두에 두고 이걸 봐야 돼. 그래야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래서 다시 84쪽으로 돌아와 봐요. 다시 84쪽으로 돌아오면 거기 보면 뭐 단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한번 보죠. 이 단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우리 85쪽 맨 첫째 줄에 있는 보험하고 그 중에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보험이 있어. 맨 첫 번째 있는 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이 단체 보험이에요. 단체 보장성 보험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돼서 과세된다. 어떤 경우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가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죠? 초과하는 경우라고 쓰세요.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가 연 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돼서 과세된다. 그런데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거는 나는 세금 부과 안 해. 회사는, 학교는 필요경비로 복리후생비로 떨어내는 거죠. 복리후생비, 필요경비로 떨어내고요. 물론 70만 원 초과했다 그래서 회사는 학교는 인건비로 떨어내죠. 초과하는 비용. 근데 그 7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나한테는 근로소득이 돼. 내가 근로소득이 돼. 근로소득이 되고 나는 그 과세 대상, 과세를 하게 된다. 근데 7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연간 나를 위해서 36만 원을 지금 내주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런 비용은 뭐야? 이건 소득으로 안 잡혀. 비과세야. 응?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단락 보면 임직원의 경과실로 인한 업무상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 지급자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래서 이 보험은 내가 가입을 안 했는데 우리 학교 직원 선생님들은 이 보험에 가입됐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네. 근데 교수님들은 이런 단체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아. 근데 하여튼 임직원의 경과실로 인한 업무상 행위로 어떤 손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그런 보험, 내가 보기 단체 보험 중에 이런 보험은 그렇게 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런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보험료는 이건 금액 불문하고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이건 금액 불문하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비과세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고 비과세다. 이런 경우에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 필요경비로 떨어야겠죠. 그죠? 필요경비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건 금액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음 비과세 근로소득 한번 보죠. 이 근로소득은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사병 등의 급여, 복무 중인 병, 사병. 여러분들 이제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있잖아. 이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하사관이라든지 장교가 받는 건 이건 당연히 근로소득이 대상이 되지. 근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만약에 우리도 뭐 직업군인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이건 빠지겠죠. 그죠? 직업군인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뭐 예비군 뭐 훈련 갔단 말이에요. 예비군 훈련. 그럴 때 뭐 그 동원 예비군 훈련 뭐 이때 받은 급여. 그 다음에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 등이 받은 급여, 뭐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배상금, 보상금,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업재해 보험법에 따라 뭐 받는 재보상급이라든지 유족급여, 뭐 이런 것들 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급받게 된 보훈급여금, 이런 거 다 비과세다 이거예요. 비과세. 그 다음에 86쪽에 보면 국외 근로자의 급여 보시면요, 국외, 외국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보수 중에 월 100만 원 한도로 이 비과세가 돼요. 외국에서 일하는 해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비과세다 이거, 100만 원 빼준다 이거예요. 원양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300만 원. 많이 빼주네. 300만 원 빼줘. 그 다음에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은 수당 중에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서 받는 금액은 이건 비과세다. 그러니까 원래 국내에서는 한 400만 원 받는데 외국에 갔더니 500만 원 주더라. 그러니 100만 원 빼준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 예 있죠? 그 박스 안에 예를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예 한번 보시면 국외에서 600만 원의 월급을 수령한 사람이 비과세 금액은 얼마이냐? 근데 이 사람이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450만 원 수령한대. 자, 일반적인 경우 국외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 얼마 비과세요? 100만 원. 100만 원 비과세죠. 100만 원 빼줘. 원양어 어선에 종사했어. 그럼 300만 원 빼준다 그랬잖아. 국외 건설 현장, 사우디 아라비아 뭐 건설 현장 이런 데 가서 300만 원 빼줘. 공무원이야. 그럼 150만 원 빼줘. 공무원이야. 그러면 이 150만 원 빼주는 게 아니라 참 이거는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450인데 외국에 갔더니 600만 원 주더라. 그럼 150만 원 빼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 외국인의 급여예요.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그러니까 여비 중에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급여. 여비 중에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급여. 우리가 84쪽 한번 보세요. 84쪽에 보면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가 있어요. 이건 연간 또는 월, 매 다달이 무슨 여비란 명목으로 뭘 받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돼요. 근데 실비 변상의 여비, 예를 들어서 내 실제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의 여비, 내가 무슨 출장기에 올리고 말이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 부산으로 출장 갔어. 그래서 그 여비 받았어. 이런 것들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변상적 정도의 여비는 이거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비과세다. 비과세.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 이거 흔히 많이 이제 좀 우리가 문제되는 거죠. 자가운전 보조금, 이것도 이제 비과세인데요.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한 경우, 그러니까 종업원이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요, 회사의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요. 자기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고, 그러면서 그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소요 경비를 당해 사업자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월 얼마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경우 월 20만 원 이내,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 중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다. 비과세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비과세다. 이거 비과세. 그 다음에 거기 뭐 실비 변상적 성질이 급여 뭐 이거 쭉 나와 있죠. 뭐 선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 근로자가 벽지의 근무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그 다음에 뭐 취재수당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실비 변상적 성질의 이 급여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식사 또는 식사대 한번 보죠. 근로자가 사내 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이건 그건 뭐야? 비과세다 이거야, 비과세.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식사를 제공해 주지는 않고요. 식비로 해서 한 달에 10만 원 월급에 보면 그 식비 해가지고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한 경우 이거 비과세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 월급 명세서에 보면 식비 해가지고 1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비과세. 그 식비 10만 원은 비과세야. 그런데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도 수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보면 오히려 식비를 따로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식비를 따로 지급해 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식비로 많이 주죠. 식비로. 이거는 뭐야?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다. 출산 보육 급여와 같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회사로 지급받는 돈 중에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나왔네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이 경우에는 비과세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게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이어야 된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이어야 된다. 그리고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것이어야 되고, 교육 훈련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교육 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는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이어야 된다. 우리가 산업체에 근로하는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뭐 이렇게 뭐 주로 보면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 말이죠. 대학원 다니는 비용을 지급을 해줘요. 박사과정은 지급을 안 해주는데 석사과정 같은 경우. 근데 이 석사과정 다닐 때 이제 뭐 이렇게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때 이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예전에 그 특수대학원에 특허법무학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특허청 소속 공무원들이 많이 왔어요. 특허청 소속 공무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특허법무학과를 갖다가 특허법무학과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금은 법무학과가 있을 거예요. 법무학과가 있는데 그랬더니 특허청 공무원들이 안 와. 그래서 봤더니 이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법무학과 하면 이 업무 관련성이 있잖아. 특허와 관련된 거잖아. 업무 특허청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데 법무학과 이렇게 놓으니까 업무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에 특허 법무학과 했을 때는 특허청 공무원들이 왔었는데 법무법학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이거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돈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와야 되는데 오겠어요? 안 오지. 근데 하여튼 이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중에 그 해당 근로자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일 경우 이때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회사 입장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입장이죠. 그죠? 근로자 본인의 입장에서 이 경우엔 이제 비과세다. 이게 비과세. 다음 이제 대학생 근로장학생,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이런 거 비과세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 예를 들어서 뭐 4대 보험료 같은 거 사업자 부담금이 있잖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비과세다.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그래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 근로 이렇게 해서 받는 급여는 비과세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월정액 급여 22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또 한도가 있어요.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이제 비과세된다. 그 다음에 직무 발명 보상금, 아까 그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종업원 등이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이때 이제 이것도 비과세인데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다. 자, 근로소득의 계산 구조 한번 보시죠. 근로소득의 계산 구조는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어떤 근로로 인한 총 수익 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한다 그랬죠. 그죠? 뭐 필요 경비 뭐 따로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총 수익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한다 그랬죠. 근로소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를 빼죠. 350만 원을 빼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350만 원 빼죠. 그러니까 150만 원만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초과 금액의 40%. 그 다음에는 소득 공제 비율이 이제 40%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 공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의 소득 공제는 일 10만 원 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는 이제 매일매일 근로를 제공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일당 1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 안 된다. 그럼 세금 낼 일이 없는 거죠. 공제받으니까 전액 다 공제받으니까. 그래서 10만 원 공제다.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죠. 그렇죠? 나도 이제 매달 내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서 빼가죠.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나한테 주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 나중에 연말정산하죠. 연말정산. 그죠? 연말정산을 하죠. 근데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런 근로자인 경우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완납정수. 나중에 연말정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용 근로자는 뭐 하루하루 일했다가 또 다른 직장 가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연말정산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예요. 여기 이제 분리과세 금액 보면 일당에서 10만 원 이건 소득공제죠. 1만에서 10만 원 소득공제하고 그다음 소득세율 중에 제일 낮은 게 6%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소득세율은 6%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도 또 45%만 그 과세를 하는 거죠. 1 빼기 55% 하면 45%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차 때는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차 때는 아마 기타 소득 다음 주차 때도 나갈 게 굉장히 많네요. 예, 하여튼 기타 소득서부터는 다음 11주차 때 살펴보기로 하죠.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